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윤, 44, 현재는 프리랜서 웹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전 이제 쌍둥이 언니가 아닌 복수를 위해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똑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난 안다. 서진이는 나보다 훨씬 약하고 여렸다. 쌍둥이 동생 강서진. 그 아이는 조용했고 참았고 무너졌다. 그리고 지금 영정 사진 속에서 웃고 있다. 서진이는 결혼 후 시댁에서 살았다. 사랑하는 남자와의 결혼이라며 눈물까지 흘렸던 아이였다. 하지만 결혼 2년 만에 서진이는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 경찰은 스스로 선택한 거라 했지만 난 믿지 않았다. 서진이는 그렇게 스스로 무너질 아이가 아니었다. 장례식 당일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진이의 핸드폰 속 녹음 파일과 일기, 그리고 병원 진단서가 말해주고 있었다. 어머니는 오늘도 손찌검을 하셨어. 새언니는 내 반찬을 버렸고 남편은 또 외박 중이야.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나 봐. 그 순간 결심했다. 서진이를 대신해 그 집에 들어가겠다고. 그리고 무너뜨리겠다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차례대로. 그 집안 모두는 날 쳐다보는 순간 서진이의 유령을 본 것처럼 얼어붙었다. 어머, 설마 서진이? 새언니가 중얼거렸다. 아니요. 저는 서윤이에요. 강서윤. 내가 또박또박 말했다. 그 집에서의 첫날 저녁. 시어머니는 식탁 앞에서 나를 쏘아보며 말했다. 내 눈엔 그년이 그년이야. 넌 조용히 밥이나 하고 눈에 띄지 마.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다. 전 밥을 먹으러 왔지 맞으러 온 건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시어머니는 잠시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은 서진이를 보던 그 눈빛 그대로였다. 남편이 될 사람 서진이의 전남편이자 내 복수의 첫 타깃인 정우. 그는 날 처음 보는 것처럼 멍하니 바라보더니 느닷없이 말했다. 나 너처럼 생긴 여자 꿈에서 봤어. 정우가 중얼거렸다. 그럼 악몽이었겠네요. 곧 현실이 될 테니까요. 내가 낮게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서진이의 일기를 다시 꺼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다 한 장의 메모가 끼워져 있는 걸 발견했다. 지하실 옷장 속 붉은 상자. 절대 아무도 모르게. 다음 날 아침 모두가 외출한 사이. 나는 몰래 지하실로 내려갔다. 거기엔 붉은 보석함처럼 생긴 상자가 있었고 그 안엔 서진이의 진료 기록, 녹취 파일, 그리고 남편 정우가 다른 여자와 나눈 문자 캡처가 수십 장 들어있었다. 형수도 예쁜데 동서도 만만찮네. 근데 난 착한 여자는 질려. 그 메시지의 발신자는 정우의 동생이자 새언니의 남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하게 휘몰아쳤다. 그 집안 전체가 서진이를 먹잇감처럼 물고 뜯던 독수리 떼였던 거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다가가 잔을 하나 내밀며 말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한 잔 따라 드릴게요. 저도 이제 이 집안 사람이잖아요. 내가 말했다. 그래, 어서 익숙해져. 여긴 만만한 데 아니니까.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전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쌍둥이는 하나가 죽으면 나머지 하나가 두 배로 살아간다고 한다. 나는 두 배로 살아가려 한다. 그리고 두 배로 갚아줄 거다. 그들이 서진이에게 한 모든 것. 다음 날 아침 주방은 고요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아침 뉴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새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를 꺼내고 있었다. 오늘 반찬은 뭔가요? 내가 말했다. 어머, 이젠 반찬까지 참견해요? 새언니가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언니 솜씨가 궁금해서요. 입맛에 맞아야 오래 먹겠죠. 내가 말했다. 새언니는 잠깐 눈빛이 흔들리더니 서진이보다 말은 세네요. 그래도 말만 센 게 아니길 바랄게요. 새언니가 말했다. 그 웃음 낯설지 않았어요. 서진이가 일기장에 자주 썼던 표현이었어요. 언니는 웃으면서 날 찌른다. 칼보다 아픈 상처였다고요. 오전엔 시어머니 심부름으로 시장에 다녀왔다. 땡볕에 땀을 뻘뻘 흘리며 장을 봤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식탁 위엔 이미 다른 반찬이 올라가 있었다. 어머니, 제가 사온 것 안 쓰시나요? 내가 물었다. 기다리다 지쳐서 그냥 내가 했어. 서진이도 늘 그랬어. 뭐든 늦게 와서 소용이 없더라고. 시어머니가 말했다. 전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늦어도 끝까지 하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시어머니는 순간 시선을 피했다. 점심 식사 후 정우가 들어왔다. 양복을 벗으며 물 한 잔을 마시고 나를 힐끔 바라봤다. 요즘은 부엌에 자주 있네. 서진이는 칼질도 무서워했는데. 정우가 말했다. 칼은 제대로 쥐면 무섭지 않아요. 문제는 칼을 거꾸로 쥐는 사람이지요. 내가 말했다. 아직도 말이 날카롭네. 이혼한 마당에 왜 돌아왔는지 모르겠어. 정우가 낮게 말했다. 당신이 알게 될 때쯤엔 모든 게 끝나 있을 거예요. 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날 밤 방에 누워 있는데 문틈 아래로 흰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왔다. 조용히 열어보니 사진 몇 장과 쪽지가 들어 있었다. 새언니 조심하세요. 어머니보다 더 위험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사진 속엔 서진이가 새언니의 뺨을 맞고 있는 장면이 있었다. CCTV 캡처 화면 같았다. 그리고 또 한 장. 서진이가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사진. 전율이 온몸을 감쌌다. 사진을 보며 손이 떨렸다. 그날 새언니는 유난히 나를 잘 챙겨줬다. 죽은 서진이에게 했던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새로운 먹잇감이 들어왔다는 여유일까?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식탁에서 말했다. 오늘은 동창회가 있어서 나가봐야 해. 점심은 알아서 챙겨 먹어. 시어머니가 말했다. 네,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그 방 서랍엔 손 떼지 마라. 서진이 물건이 아직 정리 안 됐거든. 시어머니가 덧붙였다. 정리 못하신 거 제가 도와드릴까요? 내가 물었다. 필요 없어. 그 애는 그냥 있고 싶거든. 시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있고 싶다니. 그럼 애초에 왜 그런 짓을 했던 건가? 나는 조용히 방으로 올라가. 서진이 방의 서랍을 열었다. 서랍 깊숙한 곳엔 녹음기 한 대와 작은 USB가 있었다. 녹음기엔 녹음 파일이 저장돼 있었고 USB엔 날짜별로 정리된 폴더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를 열자 정우가 어떤 여자와 통화하는 음성이 나왔다. 걔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엄마가 어쩔 수 없대. 뭐 돈만 잘 벌면 되지. 걔야 내가 데리고 살든 말든 신경 안 써. 정우의 목소리였다. 서진이가 결혼 전날 몰래 녹음한 듯 했다. 나는 복수의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가고 있다. 서진이가 남긴 조각들이 하나씩 진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새언니에게 말했다. 언니, 요즘엔 왜 그리 잘 챙겨주세요? 내가 물었다. 그냥 너 보니까 마음이 좀 그래서. 서진이 생각나고 그냥 미안해서 그래. 새언니가 말했다. 괜찮아요. 그 미안함 곧 되돌려드릴 테니까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죽은 서진이가 남긴 증거는 생각보다 단단했고 나는 그걸 무기 삼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무너뜨릴 타깃은 겉으론 웃지만 가장 깊게 찌르는 칼, 새언니이다. 밤새도록 USB에 담긴 녹음 파일들을 확인했다. 정우의 목소리는 너무도 익숙했고 너무도 뻔뻔했다. 그가 다른 여자와 나누는 대화, 그 안에는 서진이에 대한 진심이라곤 한 톨도 없었다. 걔 그냥 결혼용이었지. 우리 집도 체면이 있잖아. 돈 벌어다 주는 기계지 뭐.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손이 떨렸다. 그런데 마지막 파일 하나, 들어본 적 없는 여자 목소리가 정우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오늘 밤엔 나랑 있는다고 약속했잖아. 낯선 여자였다. 그런데 목소리에 묘한 익숙함이 스쳐갔다.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며 생각을 정리했다. 이 여자가 집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으로 향했다. 새언니는 이미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커피를 내리며 거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우 씨는 아직 안 일어났어요? 내가 물었다. 어제 좀 늦게 들어왔거든. 아마 늦잠 자겠지. 새언니가 말했다. 늦게까지 어디 다녀온 거예요? 내가 물었다. 회식이었대.
요즘 회사 일이 많다더라고. 새언니가 말했다. 묘했다. 대화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안엔 진실이 단 하나도 없었다. 그날 오후 정우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다. 책장 안쪽 서류함 사이에서 낯선 여성의 립스틱이 들어있는 작은 파우치를 발견했다. 이니셜이 적힌 작은 거울과 핸드크림, 그리고 메모지 한 장. 조심해요. 우린 들키면 안 되니까요. 그 글씨체는 나 찍었다. 서진이의 일기장에서 본 새언니의 글씨체와 정확히 일치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정우의 외도 상대는 새언니였다. 그날 저녁 일부러 거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정우와 새언니는 부엌에서 조용히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형수, 요즘 누나 좀 이상하지 않아? 정우가 중얼거렸다.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섭지. 눈빛이 예전 서진이 같아. 새언니가 말했다. 그럼 형수 혹시 알고 있는 걸까? 정우가 물었다. 아니겠지. 그럼 벌써 난리 났지. 우리가 얼마나 조심했는데. 새언니가 자신있게 말했다. 나는 조용히 그 대화를 녹음했다. 이미 두 사람의 입으로 모든 증거가 확실해졌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유나, 오늘 너랑 나랑 사우나 좀 가자. 오랜만에 둘이 시간 좀 보내자. 시어머니가 말했다. 의외였다. 그동안 나를 철저히 무시하던 사람이 갑자기 다정한 척을 했다. 혹시 뭔가 눈치챘을까 싶었다. 사우나에서는 대부분 말이 없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진이 방은 아직 안 건드렸지? 시어머니가 물었다. 네, 그대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내가 대답했다. 잘했어. 그의 물건은 우리도 손 못 대겠더라. 괜히 이상한 소문 나는 것도 싫고. 시어머니가 말했다. 이상한 소문? 그 말에서 이상한 기운이 퍼져나왔다. 서진이가 단순히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게 아니라는 걸. 시어머니도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서진이 방의 침대 밑을 다시 뒤졌다. 그곳에선 낡은 휴대폰 하나가 나왔다. 전원이 켜지지 않았지만 내부 메모리 칩은 살아있었다. PC에 연결하자 사진과 영상이 수십 개 떴고 그중 하나는 서진이가 욕실에서 울고 있는 영상이었다. 그녀가 직접 찍은 셀프 영상. 오늘도 맞았어요. 언니가 젓가락을 던졌고 시어머니는 제 뺨을 때렸어요. 남편은 문을 닫고 나갔어요. 전 사라지고 싶어요. 그녀는 죽은 게 아니었다. 죽음을 택하게 강요당한 거였다. 나는 차가운 분노로 손을 움켜쥐었다. 그들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떠오르는 서진의 눈물. 그게 나를 움직이게 했다. 그날 밤 일부러 거실 식탁에 앉아 있었다. 정우가 옆을 지나치며 말했다. 요즘 늦게까지 뭐 하는 거야? 정우가 물었다. 생각 좀 하느라. 이 집 사람들 참 재밌잖아. 내가 웃으며 말했다. 뭐가? 정우가 찡그렸다. 어떤 집은 말도 안 되는 비밀이 숨겨져 있더라고. 같은 집 안에서 남편과 형수가 사랑하는 드라마 같은. 내가 날카롭게 말했다.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잠시 말이 없던 그가 결국 말했다. 너 뭘 알고 있는 거야? 정우가 물었다. 내가 누군지 너 정말 몰랐구나. 내가 차분히 말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공포가 느껴지는 눈빛이었다. 이제 시작이다. 서진이 대신 내가 그 집을 망가뜨릴 차례였다. 그날 이후 정우는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나를 마주칠 때마다 입술을 깨물며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상한 건 새언니도 마찬가지였다. 평소엔 일부러 말을 걸고 밥을 챙기던 사람이 내가 있는 곳을 피해 다니고 눈빛을 회피하기 시작한 것이다. 확신이 들었다. 내가 서진의 쌍둥이 언니라는 사실을 두 사람 모두 알아차렸다는 걸.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유나, 너 혹시 서진이랑 무슨 얘기 나눈 거 있니?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되물었다. 그 아이가 죽기 전에 뭘 말하진 않았는지, 혹시 누가 괴롭혔다거나. 시어머니가 말했다. 어머니는 그런 일 없었다고 경찰에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거짓말하신 건가요? 내가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한동안 입을 떼지 못하던 시어머니는
잠시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그게 복잡했어. 서진이도 그 집에 시집 와서 적응을 잘 못했거든. 우리 집이 워낙 깐깐해서 시어머니가 말끝을 흐렸다. 그 말은 변명이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서진이가 어떤 일을 겪었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니, 서진이는 혼자였던 게 아니에요. 그 애가 남긴 게 있어요. 증거도 기록도요. 내가 냉정하게 말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고 숨소리가 점점 빨라졌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진이가 남긴 휴대폰에서 발견한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영상통화 녹화 파일이었다. 그 영상 속에서 서진이는 울고 있었고 정우는 화면 속 어딘가에서 무표정하게 말했다. 이제 그만 좀 울지 그래. 감정 소모하느라 피곤하다. 형수랑 그런 일 있었던 건 실수였어. 근데 너도 알잖아. 엄마가 시켜서 결혼한 거였다는 거. 엄마가 시켜서.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뒤흔들었다. 이 결혼은 애초에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고 정우는 새언니와 내통했고 시어머니는 그 모든 걸 알고 있었으며 서진은 그런 지옥 속에서 홀로 버텨야 했다. 그리고 죽었다. 이제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다음 날 가족 모두가 외출한 틈을 타 나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 속에서 오래된 금고 하나를 발견했다. 비밀번호는 서진의 생일로 시도했더니 금세 열렸다. 그 안에는 시계 한 개, 유서로 보이는 편지 봉투, 그리고 결혼 계약서 한 장이 들어있었다. 계약서에는 혼인 후 5년 이내 자녀 계획 없음. 서진이 명의의 재산은 시댁 관리. 이혼 시 위자료 없음. 이라는 조항들이 있었다. 숨이 턱 막혔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 거래였다. 편지 봉투 안에는 서진의 필체가 분명한 손편지가 있었다. 엄마, 언니가 이걸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언젠가 이 집에 오게 된다면 제발 진실을 알아줘. 나는 끝까지 싸워봤지만 너무 외로웠어요. 언니는 부디 그러지 않길 바랄게요. 나는 눈물을 닦고 금고를 다시 닫았다. 이젠 되돌릴 수 없었다. 이 집에 발을 들인 이상 나는 끝까지 이들을 무너뜨릴 때까지 나갈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모두가 식사를 시작할 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낮에 서진이 방에서 편지를 하나 발견했어요. 내가 말했다. 편지? 새언니가 놀란 얼굴로 되물었다. 네,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누구에게도 용서하지 말라고 써 있었어요. 내가 정색하며 말했다. 정우가 젓가락을 놓으며 눈을 피했고 시어머니는 밥숟갈을 들다가 얼어붙었다. 새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직도 서진이 타령이에요? 그 애는 이미 없는 사람이에요. 새언니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죽은 줄 알았지? 난 살아있어요. 그리고 서진이의 복수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차분히 말했다. 정적이 감돌았다. 가족의 식사 자리가 아니라 지옥의 심판대 같았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쟁은 이제야 시작되었다. 서진의 편지를 가족들 앞에서 언급한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정우는 식사 때조차 나를 외면했다. 새언니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노려봤다. 하지만 나는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뻔뻔하게 그들의 앞에 나타났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용히 관찰했다. 그날 오후 나는 일부러 새언니에게 말을 걸었다. 언니, 이번 주말에 시댁 어르신들 제사 있다고 들었어요. 같이 준비해야죠? 내가 말했다. 당연하지. 넌 이제 그 집안 며느리니까. 새언니가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엔 칼날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언니 서진이도 이 제사 때마다 혼자 다 준비했었다면서요? 그때 언니는 뭘 하셨어요? 내가 물었다. 나는 그런 거 잘 못하니까. 서진이도 하도 눈치 없고 느려서 내가 몇 번 도와주다 말았어. 새언니가 뻔뻔하게 말했다. 도와줬다고? 서진이의 영상 속에선 젓가락으로 얼굴을 맞고 국이 엎어진 채 서럽게 울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날 밤 시어머니 방에서 조용히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잠옷차림의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거실을 빠져나갔다.
나는 불을 끄고 그녀의 뒤를 따라 나섰다. 시어머니는 발소리조차 죽인 채 2층 정우의 방문 앞에 섰다. 그리고 노크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는 10초 후 그 방문 옆으로 살짝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낮은 대화 소리. 정우야, 그 애 뭔가 알고 있어. 시어머니가 낮게 말했다. 설마 그걸 다 파악했다고? 말도 안 돼. 정우가 침대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걱정되니까 그러지. 네 형수랑 그 일 들키면 너도 나도 끝이야. 시어머니가 숨죽이며 말했다. 그 말에 정우가 중얼거렸다. 이미 그날로 끝난 거 아니야? 서진이 죽었을 때 우린 이겼잖아. 이겼다고? 누군가의 죽음을 놓고 그런 말을 하다니. 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발끝에 놓인 작은 화분 조각에 발이 걸리며 짤각 소리가 났다. 정우가 문을 벌컥 열었다. 누구야? 정우가 외쳤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계단 아래로 뛰어내렸다. 정우는 따라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도 알았다. 나 역시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자마자 말했다. 유나, 너 어제 무슨 소리 못 들었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무슨 소리요? 내가 일부러 천진난척 물었다. 밤중에 무슨 이상한 소리 나지 않았어? 도둑이라도 들어온 건 아닌지. 시어머니가 미심쩍게 말했다. 전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요즘 너무 피곤해서 깊이 자나 봐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그 순간 새언니가 말했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이 집은 비밀이 많잖아. 새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말이 너무도 노골적이었다. 그녀는 내게 말하고 있었던 거다. 네가 뭘 알아도 이 집은 널 삼킬 수 있어라고. 하지만 이제 나는 더는 숨어있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 정우가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다. 나는 일부러 침실 문을 반쯤 열어놓았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척하며 그를 기다렸다. 정우는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잠시 멈춰 나를 바라봤다. 유나자? 그가 낮게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천천히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손끝으로 내 팔을 쓰다듬었다. 요즘 넌 예전 같지 않아. 뭔가 날 무섭게 만들어. 정우가 중얼거렸다. 넌 대체 누구야? 정우가 날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조용히 눈을 떴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서진이 언니야. 내가 차분히 말했다. 정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천천히 몸을 떼며 침대에서 내려왔다. 거짓말이겠지 설마. 정우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다. 죽은 줄 알았지? 근데 난 살아있고 널 파괴할 기억도 갖고 있어. 내가 말했다. 정우는 벽을 짚으며 몸을 가누더니 아무 말 없이 방을 빠져나갔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그가 닫은 문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정우. 정우는 그날 밤 이후로 나를 피했다. 식탁에서도 거실에서도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러나 눈치챘다. 그는 이미 무언가를 꾸미기 시작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오랜만에 단둘이 점심을 먹자고 했다. 긴장한 나는 평소보다 차려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레스토랑 창가 자리, 시어머니는 이미 와 있었다. 요즘 힘들지? 너도 우리 가족도. 시어머니가 말했다. 괜찮아요. 가족이라면 서로 힘든 거 이해해야죠. 내가 말했다. 시어머니는 와인 한 잔을 입에 대더니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정우한테 무슨 말 했니? 나는 와인을 살짝 흔들며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비밀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썩어요. 내가 말했다.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떨렸다. 넌 서진이가 아니야. 그 애처럼 나약하게 울지만 않으면 돼.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잔을 내려놓고 대답했다. 맞아요. 전 서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울지 않아요. 대신 기억하죠. 누가 어떤 짓을 했는지. 내가 차갑게 말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나는 주차장 구석에서 정우와 어떤 낯선 남자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 정우는 잔뜩 날카로운 표정으로 무언가 종이를 건넸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받아 적었다.
불안했다. 정우가 뭔가 조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서진의 휴대폰을 다시 켰다. 복원한 사진 속엔 한 장의 기념사진이 있었다. 시댁 가족들과 함께한 가족여행 사진. 그 사진 속 새언니는 내가 알던 모습과 전혀 달랐다. 의외로 정우 옆에 바짝 붙어 있었다. 그제야 떠올랐다. 서진이 생전에 형수와 남편이 나를 따돌린다고 눈물로 호소하던 메시지 내용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따돌림이 아니었다. 둘 사이에 무언가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가족들이 모두 잠든 밤 새언니의 방문을 조심히 열었다. 낡은 서랍장을 열고 그녀가 항상 들고 다니는 가죽 파우치 안을 뒤졌다. 그 안엔 낡은 핸드폰이 하나 있었다.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 생일, 결혼기념일, 시어머니 생일까지 시도하다가 정우 생일을 눌렀을 때 화면이 열렸다. 그 순간 미디어 보관함에서 한 통의 동영상 파일이 내 눈에 들어왔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정우와 새언니가 호텔방에서 서로에게 기대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이 나왔다. 화면 속 정우는 웃으며 말했다. 서진이 멘탈 약해서 이런 거 알면 무너져. 그러자 새언니는 머리를 기댄 채 말했다. 너무 걱정 마. 너 엄마도 암묵적으로 아는 거잖아. 걘 그냥 명목상 며느리일 뿐이야. 나는 핸드폰을 덮고 그대로 무릎에 얼굴을 파묻었다. 이건 더 이상 오해나 착각이 아니었다. 서진이는 철저히 이용당하고 무너졌구나. 그리고 나는 그녀의 자리를 대신해 이 지옥에 발을 들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은 나는 정우, 새언니, 시어머니를 하나씩 쳐다보며 말했다. 이 집엔 아직도 더러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파헤칠 준비가 됐거든요. 내가 말했다. 정우가 물을 마시다 컵을 떨어뜨렸고 새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그만해. 넌 지금 이 집을 파괴하고 있어. 아니요, 전 그냥 이미 부패한 걸 걷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또렷하게 말했다. 그날 아침 내가 뱉은 말 이후 집안은 초긴장 상태였다. 정우는 출근하자마자 뒷조사를 시작했는지 내 과거를 캐기 위해 탐정을 붙였다. 그 사실은 얼마 안 가 들통났다. 내가 자주 가던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었다. 며칠 전 어떤 남자가 와서 언니 사진 보여주며 이름 묻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니요, 그냥 사적인 관심 정도겠죠. 내가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이전보다 더 나를 감시하려 했다. 함께 마트에 가자고 하고 교회도 같이 다니자고 하며 나를 외출해서 떼어놓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와중에도 움직였다. 서진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다녔던 심리상담센터를 찾아갔다. 접수대 여직원이 내 얼굴을 보더니 놀란 듯 말했다. 서진 씨?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전 그 애의 쌍둥이 언니예요. 혹시 제 동생이 남긴 상담 기록이 남아있나요? 여직원은 난처한 얼굴을 하더니 공식적으로는 제공이 어렵지만 하며 조용히 내 손에 메모지를 쥐어주었다. 그 메모지엔 녹취 파일 6월 9일자 상담 기록 3분 22초 구간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대로 뒷골목에 주차된 차 안에 앉아 서진이의 녹취 파일을 들었다. 그 사람이 자꾸 문을 안 잠가요. 밤마다 누가 내 방에 들어오는 소리에 잠에서 깨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가끔 형수가 내 옷장을 뒤져놔요. 남편은 저를 안 쳐다봐요. 가끔 술에 취해 제 이름을 부르는데 그게 제 이름이 아니에요. 서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귀를 찔렀다. 그 목소리는 분명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껐다. 그리고 뒷좌석에 숨겨두었던 USB 메모리에 그 파일을 복사했다. 오늘 밤 나는 움직일 거였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일부러 밝은 얼굴로 정우에게 물었다. 오빠, 오늘 저녁에 같이 와인 마실래요? 요즘 우리 너무 대화가 없어서요. 내가 말했다. 정우는 날카로운 눈으로 날 보다가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지? 라고 물었다. 나는 일부러 웃었다. 그냥 분위기 좀 바꾸고 싶어서요. 어차피 이 집에서 말 안 하면 미쳐버리니까. 내가 말했다. 정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근데 와인 말고 위스키 어때?
그게 더 진실을 쉽게 끌어내니까. 정우가 비꼬듯 말했다. 그날 밤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글램피딕 한 병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다. 오빠는 나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물었다. 예뻐, 위험하게. 정우가 대답했다. 그래서 두려워요? 내가 다시 물었다. 두려운 건 너가 아니라 너가 알고 있는 거야. 정우가 말했다.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맞췄다. 그럼 더 두렵게 해줄까요? 내가 말했다. 그 순간 정우는 잔을 던지듯 테이블에 놓고 일어섰다. 서진이 언니면 다야. 지금 와서 복수하겠다고 날 무너뜨리려고. 무너뜨리는 건 내가 아니에요. 오빠 자신이에요. 왜냐면 이미 다 무너졌거든요. 난 그 잔에 위에 서 있을 뿐이에요. 내가 차분히 말했다. 정우가 씩 웃었다. 넌 며느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야. 넌 그저 그림자야. 나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속삭였다. 맞아요. 난 복수의 그림자예요. 이 집을 삼킬 그림자. 그 말에 정우가 나를 밀쳐내듯 등을 돌렸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시어머니가 돌아왔다. 이 시간에 둘이 뭐 하는 거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나는 천천히 돌아보며 말했다. 가족끼리 대화 중이었어요. 아니면 서로의 과거를 묻는 시간. 내가 말했다.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와 정우를 번갈아 봤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집에 찾아왔다. 가정 내 CCTV 설치 불법 촬영 관련으로 조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내 머리가 하얘졌다. 정우였다. 그가 나를 역으로 함정에 빠뜨린 것이었다. 하지만 난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 경찰이 떠난 후 나는 정우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오빠가 그 카드 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 준비했죠. 나는 USB를 들고 흔들었다. 서진이의 상담 기록. 그 사람은 문을 안 잠가요. 그거 증거로 충분하겠죠? 정우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가 나타나 말했다. 그만해라.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너 쪽에도 나을 거다.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이제야 인정하세요? 서진이를 죽인 건 이 집안이에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애는 약했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사는 게 범죄였다는 걸 이젠 모두 알게 될 거예요. 경찰이 떠나간 후 집은 얼음장처럼 식어 있었다. 정우는 방에 처박혔고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문 채 식탁 앞에서 냉커피를 타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나는 일부러 조용히 옆자리에 앉았다. 경찰에 오빠가 신고했죠. 이 집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내가 말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잔을 내려놓았다. 너가 우리 집을 위협하고 있어. 서진이 일로 그만 집착하고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시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낮게 웃었다. 서진이는 집착할 틈도 없이 죽었어요. 그건 시어머니 때문이죠. 아닌가요? 내가 말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손등으로 테이블을 탁 쳤다. 그 애는 원래 약했어. 난 어떻게든 버티라고 살아남으라고. 그렇게 키웠어.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사랑이 아니라 훈련이었군요. 며느리 훈련. 내가 말했다. 네가 뭘 알아.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조용히 핸드백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서진이 죽기 일주일 전 시어머니가 서진의 손목을 꽉 잡고 창밖으로 끌고 나가던 CCTV 캡처 사진이었다. 서진이 죽기 며칠 전 이거. 무슨 상황이었죠? 내가 물었다. 시어머니는 그대로 굳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그때 새언니가 거실로 들어왔다. 평소와는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 축 처진 티셔츠 차림이었다. 다 들었어요. 정우가 왜 당신을 함정에 빠뜨렸는지. 새언니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와서 왜 말 걸죠? 내가 물었다.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나도 이제 피곤하거든요. 이 집에서 날 새언니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시어머니는 날 여전히 시집 못 간 계집애 보듯 해요. 정우는 날 형수로 불러요. 웃기죠? 지 동생 마누라랑 자면서 말이에요.
내 입술이 떨렸다. 새언니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당신이 와서 다 뒤흔들리긴 했어요. 근데 이제 나도 증오가 생겨요. 이 집에서 나만 당하는 건 아니었단 걸. 당신 덕에 알았어요. 나는 천천히 몸을 기울이며 그녀에게 물었다. 그럼 당신도 협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새언니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다. 우선 당신에게 보여줄 게 있어요. 서진이가 죽기 전 나한테 남긴 거예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한 영상을 틀었다. 침실의 어두운 영상. 서진이 울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형수가 내 일기장을 뒤졌어. 그리고 정우가 내 방에 또 들어왔어. 엄마는 나를 모자란 며느리라며 집 밖으로 내쫓았어. 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영상은 끊겼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걸 왜 이제야 보여주죠? 내가 물었다. 그때는 난 그 애가 질투났으니까요. 정우가 그 애만 봤거든요. 죽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그 애는 나처럼 불쌍했구나. 새언니가 말했다. 나는 핸드폰을 받아 USB에 그 영상을 복사했다. 이걸 경찰에 넘길게요. 내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하나 부탁할게요. 나도 이 집에서 나가게 도와줘요. 새언니가 부탁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 빚이 없도록 하죠. 내가 말했다. 며칠 후 경찰은 다시 한번 정우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USB에 담긴 서진의 음성, 새언니의 영상, 그리고 상담 기록을 기반으로 정우의 심리적 폭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정우는 돌아오자마자 내게 물었다. 넌 대체 뭘 알고 있는 거야? 정우가 날카롭게 말했다. 나는 그에게 USB를 들이대며 말했다. 당신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잊은 거예요. 내가 말했다. 그날 밤 정우는 결국 시어머니에게 분노를 쏟아냈다. 왜 서진이를 그렇게 몰아붙였어요? 왜 저 여자까지 집에 들이게 했어요? 정우가 소리쳤다. 시어머니는 눈을 치켜뜨며 말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 애는 처음부터 우리 집에 안 맞았어. 부서진 그릇 같은 여자였다고. 시어머니가 고함쳤다. 나는 조용히 주방에 앉아 그 모든 소리를 들었다. 마치 연극의 마지막 장면처럼.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집의 모든 진실이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했구나. 여기 계좌 내역입니다. 2년 전 서진 씨 명의로 된 계좌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갔죠. 수취인은 윤정옥 씨. 시어머니 되시죠? 형사는 조심스레 내게 서류를 건넸다. 내가 제출한 상담 기록과 음성 파일, 영상들에 이어 이제는 금융 기록까지 정우와 시어머니를 옥죄고 있었다. 나는 서류를 조심히 넘기며 되물었다. 그때 금액이 동생의 결혼 자금이었어요. 근데 그걸 시어머니가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는 그 돈 일부가 어떤 부동산 거래에 사용됐습니다. 그 거래엔 정우 씨 이름도 함께 있었고요. 그 말에 나는 피식 웃었다. 서진이의 결혼 자금으로. 결국 자기들 뱃속 채운 거였군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 사실을 직접 듣고 싶어요. 그 여자 입으로.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거실 한복판에 앉아 묵은지와 청국장을 끓이고 있었다. 방 안가득 배어든 구수한 냄새와는 달리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매서웠다. 시어머니, 서진이 통장, 왜 당신이 썼어요? 내가 말했다. 그녀는 손에 쥔 국자지를 멈추더니 조용히 내 쪽을 바라보았다. 그게 뭐 어때서? 시어머니가 말했다. 그 돈은 서진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켜낸 거예요. 근데 그걸로 당신은 뭘 했어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그제야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진이 같은 애가 그 돈 쥐고 있으면 뭐하니? 바보처럼 또 울기만 하다 잃어버릴 텐데. 그 말에 내 안에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래서 당신이 대신 써줬단 거예요? 내가 소리쳤다. 내가 이 집 지켜온 세월이 얼만데. 그애 하나쯤 그렇게 된 거, 세상이 그런 거야. 시어머니가 말끝을 흐리며 말했다. 나는 손에 쥔 서류를 그녀 앞에 내던졌다. 이건 세상이 아니라 범죄예요. 내가 말했다. 그 순간 정우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네가 감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정우가 소리쳤다. 나는 그를 밀치듯 똑바로 바라보았다. 정우 씨, 이 집에서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말했다. 너 처음부터 이러려고 들어온 거였어? 정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전 처음부터 며느리 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복수하러 왔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났어요. 정우는 씩 웃으며 말했다. 너 하나쯤 무너뜨리기 어려울 것 같아. 이미 무너졌죠. 그게 문제예요. 당신들이 아직 그걸 모른다는 게. 내가 냉정히 말했다. 며칠 후 경찰은 정우를 심리적 학대 혐의로 공식 조사 대상자로 전환했다. 새언니가 제출한 영상과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그날 밤 새언니는 조용히 내 방으로 찾아왔다. 고마워요. 나도 이제 이 집에서 나가요. 새언니가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작은 보석함을 건넸다. 이건 서진이가 남긴 거예요. 그 애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주려고 숨겨뒀던 거예요. 내가 말했다. 새언니는 그 상자를 열어보았다. 작은 진주 귀걸이 한 쌍. 그리고 짧은 쪽지가 들어있었다. 형수 언니 항상 고마웠어요. 그래도 언니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사랑했어요. 서진. 새언니는 그 쪽지를 조용히 쥐고 눈을 감았다. 그 애가 날 미워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네요. 새언니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우리 둘 다 늦게 알았어요. 근데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며칠 뒤 정우는 경찰서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직접 구속된 건 아니었지만 법적 보호 명령에 따라 집에서 격리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부르더니 말했다. 너 결국 이 집 박살낼 거지. 시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전 이 집 새로 지을 거예요. 서진이도 저도 그럴 자격 있거든요. 내가 말했다. 그녀는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가며 말했다. 그럼 끝까지 가봐라. 네가 감당할 수 있을지 두고 보자. 나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비는 서진의 고통처럼 조용히, 천천히 이 집의 모든 거짓을 씻어내고 있었다. 그날 밤 경찰서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새롭게 확보된 영상 파일에 대한 확인 요청이었다. 나는 손끝이 떨리는 걸 감추며 USB를 건네받았다. 영상은 조용히 재생됐다. 침실 안, 어두운 조명 아래 서진이 잔뜩 경직된 채 앉아있고 카메라에선 정우의 뚜벅뚜벅 다가오는 발소리만 들렸다. 무서워하지 마. 이건 우리만 아는 놀이야. 정우가 말했다. 서진은 눈을 감고 고개를 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정우는 카메라 렌즈를 가리며 그녀를 침대로 눕혔다. 나는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숨이 턱 막히는 듯 몸이 굳어버렸다. 경찰은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영상은 명백한 불법 촬영이며 성적 강요의 정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 어떻게 손에 넣었어요? 내가 물었다. 형사는 말했다. 서진 씨가 죽기 며칠 전 지인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에 넘기라고 이 USB를 건넸답니다. 그 지인이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 지인은 바로 새언니였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새언니를 불렀다. 왜 그때 바로 내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였다. 나도 그 영상 본 순간 감당이 안 됐어요. 서진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새언니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 덕에 서진이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고마워요. 내가 말했다. 며칠 후 정우는 영장에 의해 정식으로 구속됐다. 영상의 내용, 상담 기록, 일기장, 그리고 시어머니의 자금 횡령 정황까지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시어머니는 그날 밤 거실에 불을 켜둔 채 앉아 있었다. 불 꺼진 거실엔 그녀의 쉰 기침 소리만 울려 퍼졌다. 나는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이제 무슨 말이라도 하실래요? 내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들더니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 애가 그런 짓을 했을 줄은. 시어머니가 말했다. 정말 모르셨어요? 아니면 모른 척 하셨어요? 내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난 그냥 이 집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시어머니가 중얼거렸다. 그 집을 지키겠다고 며느리를 짓밟고 손녀딸을 가질 기회를 짓밟고 결국 아들을 괴물로 만든 거예요. 내가 소리쳤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만해. 내가 죄인이야 됐지? 다들 날 죽이려고 하잖아.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앞에 섰다. 아니요. 그 누구도 시어머니를 죽이려 한 적 없어요. 다만 진실이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내가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서진의 유품을 꺼냈다. 일기장. 다시 읽어보니 서진은 오래전부터 정우의 집착과 위협, 시어머니의 감정적 학대에 시달리고 있었고 심지어 임신까지 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나 아기 가진 것 같아. 근데 무서워. 정우가 알면 엄마도 날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나는 눈물을 삼켰다. 서진은 그 작은 생명 하나로 세상에서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국회의원 사위, 불법 촬영 혐의 구속. 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떠 있었다. 나는 웃으며 문을 열었다.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날까지 기다려주세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서진아, 이제 시작이야. 너가 원했던 정의. 내가 끝까지 이뤄줄게. 비 오는 새벽, 나는 혼자 서진의 납골당을 찾았다. 차가운 대리석 앞에 앉아 손끝으로 서진의 이름을 문질렀다. 서진아,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끝이 아니더라. 내가 말했다. 그 순간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새언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서랍에서 이상한 걸 찾았어요. 나는 비에 젖은 채 곧장 집으로 달려갔다. 새언니는 방 안에서 작은 금고 하나를 꺼내 들고 있었다. 이거 시어머니 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나왔어요. 새언니가 말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노트 한 권과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노트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진이가 또 이상한 말을 했다. 그 영상이 세상에 퍼지면 안 된다. 이대로 두면 우리 집안이 끝장이다. 정우가 너무 쉽게 흔들린다. 애까지 가졌다고 하다니.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숨을 죽였다. 그리고 녹음기를 재생했다. 어머니, 저 정말 무서워요. 정우가 날 때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더 미쳐서. 그 애가 너한텐 짐이지. 정신 똑바로 차려. 아기 같은 소리 하지 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다. 다음엔 서진의 떨리는 목소리. 어머니, 저 정말 살고 싶어요. 근데 숨이 막혀요. 저 도와주세요.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시어머니의 차가운 음성. 그럼 조용히 사라져. 이 집을 더 이상 망치지 말고. 시어머니가 냉정히 말했다. 녹음은 거기서 끝났다. 나는 손에 쥔 녹음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서진은 살고 싶었는데,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요청을 시어머니가 죽음으로 답한 거였다. 그날 저녁 나는 식탁에 시어머니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엔 녹음기와 노트가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곧 눈을 가늘게 떴다. 그걸 왜 네가 갖고 있니? 시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조용히 답했다. 서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예요. 내가 말했다. 서진이? 그 애가 뭘 안다고. 내가 그 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고생이요? 당신 사람 하나 죽여놓고 지금 고생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했다. 내가 죽인 게 아니야. 지가 나약해서 그런 거지. 시어머니가 고함쳤다. 나는 그 소리에 더는 참지 못하고 식탁을 세게 쳤다. 당신 말 한마디가 사람 하나를 죽였어요. 도와달란 애한테 조용히 사라지라고 했잖아요. 내가 소리쳤다. 그녀는 입을 꾹 다물고 눈물인지 분노인지 모를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정우는 이제 감옥에서 평생 나올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당신은요? 법의 처벌은 피하겠죠. 하지만 평생 이 진실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내가 말했다. 며칠 뒤 나는 경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형사는 묵묵히 받아들며 말했다. 정우 씨는 성폭력, 불법 촬영, 강요죄까지 더해져서 사형은 아니더라도 오랜 수감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시어머니는요? 내가 물었다. 법적으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였다는 걸 입증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참고인으로는 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끝이겠죠. 형사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걸로 충분해요. 서진이는 이제 웃고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새언니와 나는 서진의 납골당을 다시 찾았다. 작은 꽃다발과 서진이 아끼던 인형 하나를 놓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새언니는 말했다. 이제 다 끝난 걸까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뭐가요? 새언니가 물었다. 우리 삶이요. 서진이 없이도 그 아이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요. 내가 말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이치는 어느 오후, 나는 서진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마지막 장에는 내가 처음 보는 글씨가 남겨져 있었다. 언니, 혹시 이걸 보게 된다면 내가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다는 말 꼭 전하고 싶어요. 나 혼자 감당하기엔 세상이 너무 버거웠어요. 그래도 언니만은 나처럼 살지 말아요. 사랑하고 웃고 자유롭게 살아줘요. 내 목까지. 나는 눈시울이 붉어져 일기장을 덮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 진짜 끝을 내야겠다고. 며칠 후 나는 짐을 쌌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마침내 벗어나는 날이었다. 거실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는 마치 오랜 병에 걸린 사람처럼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 떠날게요. 내가 말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눈동자만 천천히 내 쪽으로 움직였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여기서의 날들은 지옥이었어요. 하지만 그 지옥 속에서도 서진이 남긴 사랑이 있었기에 저는 견딜 수 있었어요. 그녀는 쓸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그 애한테 사과도 못했어. 그게 문제였어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거. 그 애는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믿고 싶었어요. 내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짐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정우의 방을 한 번 더 들여다봤다. 넓고 깨끗한 방. 그러나 텅 빈 느낌. 이 방에서 서진은 얼마나 울었을까. 그 생각에 나는 문고리를 조용히 닫았다. 집을 나와 한참을 걷다가 서진과 함께 자주 갔던 그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벚꽃이 흩날리며 눈처럼 내 앞에 떨어졌다. 새언니가 찾아왔다. 커피 2잔을 들고 떠난다고 해서 인사하러 왔어요. 새언니가 말했다. 나는 커피를 받으며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아마 전 이 집에서 무너졌을 거예요. 새언니는 고개를 저었다. 우린 서로 붙잡고 버틴 거예요. 그게 자매든 며느리든 상관없이. 나는 미소 지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물었다. 이혼하려고요. 정우가 한 짓도 그 집안도 더는 감당 못해요. 새언니가 담담히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해요. 서진이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며칠 후 서진의 유골함 옆에 조용히 한 통의 편지를 두었다. 서진아, 내가 너 대신 이 집에 들어갔을 때 난 복수만 생각했어.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게 너가 바라는 전부일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아니더라. 넌 마지막까지 사랑을 말했어. 엄마가 돼서 아이를 품고 싶다고, 작은 정원에서 꽃을 키우고 싶다고 했었지. 나는 이제 너 대신 그 삶을 살아볼게. 비록 너는 없지만 너를 잊지 않고 너의 목까지 웃으며 살아갈게. 편지를 놓고 일어섰다. 햇살이 따뜻했다. 어디선가 서진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